거인의 유산과 방진복의 눈물. 저는 2026년 5월의 어느 새벽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평택 캠퍼스 정문 앞 4차선 도로가 붉은 머리띠와 날카로운 확성기 소리로 가득 찬 그 새벽, 기흥 캠퍼스 지하 라인에서는 방진복을 입은 노인 한 사람이 웨이퍼 표면의 결함을 맨눈으로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42,000명 중 36,000명이 파업을 선언하며 출근길을 거부한 날, 그 노인은 어김없이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엄기철. 1987년 울산의 뜨거운 크레인 위에서 확성기를 들고 인간의 존엄을 외쳤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법률자문관인 저 한재경은 그 거대한 역사적 대충돌의 한복판에 중재자로 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닙니다. 39년 전 대한민국 노동사가 세운 정통성과 2026년 거대 자본의 냉혹한 논리가 정면으로 부딪힌 충돌의 기록입니다. 현재 노조는 정부의 긴급 조정권이라는 초강수와 협상 앞에서 일단 무릎을 꿇은 상태라지만 그로 인한 내부적인 불협화음은 오히려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1987년이라는 질풍노도의 시대가 품었던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진짜 본질을 2026년의 오늘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진실을 평생을 라인에 바친 엄기철의 시선으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념이 탐욕으로 변질되는 씁쓸한 과정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자본은 이미 사람 없이도 돌아갈 모든 준비를 끝마쳐 놓고 있었다는 냉혹한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과 배신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새벽 4시 50분에 묵묵히 방진복 지퍼를 올리고 라인으로 향했던 이름 없는 진짜 노동자들이 결국 대한민국 반도체의 성벽을 지켜냈다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법을 믿는 사람입니다. 평생 법학을 가르치고 대검찰청에서 법률자문을 해온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2026년 5월, 저는 처음으로 법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현대중공업 용접공이었습니다. 손마디가 늘 거칠었고 작업복에서 쇳내가 나는 분이었죠. 제가 17살 되던 해 겨울,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처음 귀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법을 제대로 다루는 사람이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서울대 법학과에 장학금으로 들어갔고 교수가 됐고 자문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의 그 사건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법으로 지킬 수 있는 것과 법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의 경계가 어디냐고요. 사건을 처음 접한 건 5월 12일 오전이었습니다. 대검찰청 장관 회의실에 들어서니 기재부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에이펙스테크 총파업 돌파 시 국내 총생산 성장률 0.5%포인트 하락. 시냅스 AI 계약 위약금 잠재 손실 8조 4천억 원. 협력사 2만 3천 곳 연쇄 피해 예상. 숫자들이 담담하게 나열돼 있었지만 저는 그 숫자들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협력사 사장들, 중소부품업체 직원들,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에이펙스테크 주식을 들고 있는 400만 소액주주들이요. 장관은 단호했습니다. 국가경제안보 문제이니 16시간 안에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원 출신 노동자 아들이 법으로 노동을 조율해야 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요. 차에 오르기 직전 수행 직원이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 목록이었습니다. 파일 맨 아래 이름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엄기철 66세, 에이펙스테크 기흥 캠퍼스 명예 마스터 엔지니어. 비고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울산 노동자 대투쟁 현장 주도자. 39년 전 크레인 위에 올랐던 그 사람이 지금도 기흥 라인에 있다는 사실이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이름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사건이 끝났을 때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 답을 찾는데 저는 16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 다시 3주가 더 걸렸습니다. 거인의 유산과 붉은 블루칩. 2026년 5월 12일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서초동 숙소에서 잠을 자다 진동으로 깨어났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대검찰청 상황실이었고 내용은 단 2줄이었습니다. 에이펙스테크 평택 캠퍼스 정문 전면 봉쇄 시작. 42,000명 중 36,000명 파업 참여 확인.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6,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무게인지를 실감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시각 평택 캠퍼스 앞 4차선 도로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노동자들이 확성기 소리에 맞춰 구호를 외쳤고 바람에 펄럭이는 현수막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 현수막 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익, 우리가 나눈다. 그 문장만 보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저는 그 문장 뒤에 있는 숫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에이펙스테크의 2025년 연간 순이익은 3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 15%면 4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것은 그 금액을 단체 협약에 매년 자동으로 명문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협약에 박히면 이익이 줄어도 의무는 남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법학자로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호 의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42살의 남자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헤어, 그리고 구겨지지 않는 점퍼. 파업 현장에 있으면서도 파업 현장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없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설명이 됐습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이익을 우리가 나눠 갖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불합리합니까? 군중이 함성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함성이 새벽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소리를 저는 뉴스 화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법학자의 눈으로 보면 저 문장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이 맞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기흥 캠퍼스 지하 2층 클린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장면을 전해 들었을 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노인 한 사람이 웨이퍼 표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6,000명이 파업 참여를 선언한 날, 그 사람은 새벽 4시 50분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람이 엄기철이었습니다. 66살. 에이펙스테크 기흥 캠퍼스 명예 마스터 엔지니어. 1987년 울산 노동자 대투쟁 현장에서 크레인에 올랐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1987년 여름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해 7월부터 9월 사이 대한민국 전역의 공장지대에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울산, 창원, 마산, 거제. 그들이 요구한 것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최저임금 보장, 부당해고 금지,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그게 전부였습니다. 억대 성과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엄기철은 그 여름 울산 공장 앞 크레인에 올랐습니다. 당시 28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경찰 병력이 에워싸는 걸 보면서 확성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네 글자가 대한민국 노동법의 근간을 바꾼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1987년에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2026년에 반도체 강국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에 윤석호가 1987년에 엄기철과 같은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을 오래 고민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장관 회의실 보고서의 세 줄을 읽으며 저는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창원에서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공장을 나온 아버지. 그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이 협력사 23,000곳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법은 어떤 사람을 지켜야 합니까? 파업하는 36,000명입니까? 아니면 그 파업 때문에 피해를 보는 협력사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노후 자금으로 에이펙스테크 주식을 들고 있는 400만 소액주주들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회의실에 앉아서 혼자 삼켰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자문관, 이건 노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경제안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16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들리는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파일 맨 아래 엄기철의 이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39년 전 크레인 위에 올랐던 사람이 3만 6천 명이 파업을 선언한 날 새벽 4시 50분에 혼자 기흥 라인으로 출근했다는 사실. 그냥 이 사람을 만나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에 올라 평택으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양쪽으로 반도체 공장지대가 펼쳐졌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거대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건물들 지하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노 단위의 작업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 나라가 이 수준에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새벽이 필요했겠습니까? 도로 위 뉴스 속보 게시판에는 이미 이런 문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에이펙스테크 시총 55조 증발. 장 시작 30분 만에. 저는 그걸 보며 엑셀을 밟으라고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상법 제382조 의3. 가처분의 롤러코스터. 평택 캠퍼스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정문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사방에서 겹쳐 울렸고 경찰 버스 12대가 정문 양옆으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는데 수행 직원이 다가와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방금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조 쪽에서요? 아닙니다. 소액주주 행동연대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에퀴타스, 박지수. 신청 취지는 명확했습니다. 노사 교섭 및 이사회 단독 결의에 의한 이익 배분 협약 체결 금지 가처분. 근거 조항은 2025년 개정상법 제382조 의3. 이사의 주주공평 대우 의무였습니다. 이 조항이 개정된 지 겨우 1년도 안 됐습니다. 그걸 이 타이밍에 이 방식으로 꺼내든 사람이 32살 변호사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놀랍고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논리는 이랬습니다. 에이펙스테크의 400만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공동주인입니다. 연간 순이익의 15%를 특정 집단에 우선 배분하는 협약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단독으로 체결하는 것은 나머지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배임 행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으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노사 교섭이 막히면 파업은 더 길어집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협력사들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 협력사 직원들을 보호하는 법 조항은 어디 있습니까? 법은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보호하지 못할 때 누구를 먼저 보호해야 합니까? 저는 그 질문을 잠시 머릿속에 품고 있다가 서류를 접었습니다. 그로부터 14시간이 지난 자정 무렵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가처분 일부 인용. 이사회 단독 결의에 의한 이익 배분 협약 체결 잠정 금지. 결정이 나오자마자 에이펙스테크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추가로 3% 더 빠졌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 밤 시장은 그 말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윤석호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결정이 난 지 30분 만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자본이 법을 방패로 쓰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연대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이건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으려는 사측의 공작입니다. 우리는 굴하지 않겠습니다. 카메라 불빛 아래 윤석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숙소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한 가지를 눈여겨봤습니다. 윤석호의 눈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한데 눈이 달랐습니다. 법학 석사 출신인 사람이 방금 나온 결정의 의미를 모를 리 없습니다. 노조는 지금 사측과 대화조차 할 수 없는 법적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 눈에서 처음으로 균열의 조짐을 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지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퀴타스 회의실, 흰 블라우스에 짙은 네이비 수트.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자본 대 노동의 싸움이 아닙니다. 400만 소액주주의 재산권 보호 문제입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는 노후 자금으로 에이펙스테크 주식을 보유한 50대, 60대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분들의 재산권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번 가처분이 노조를 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저는 노조를 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익 배분 협약을 표적으로 합니다. 절차가 맞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짧고 정확했습니다. 반박할 틈을 주지 않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박지수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이 막아놓은 교섭 테이블을 제가 다시 열어야 합니다. 방법을 같이 찾읍시다. 박지수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종 합의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익 배분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이요. 그게 들어가면 저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주주총회 요건이 들어가면 향후 이익 배분의 자동성이 깨집니다. 윤석호 입장에서는 균점권 명문화의 핵심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 없이는 법원이 교섭 테이블 자체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세부 기준 수치는 조정 과정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박지수가 서류를 다시 집어드는 손이 아주 조금 빨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도 이 상황이 빨리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그걸 절대 먼저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정리했습니다. 이건 노동대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3만 6천 명의 노동자, 400만 명의 소액주주, 2만 3천 개의 협력사.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이익이라는 하나의 단어 앞에서 분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행 직원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자문관님, 완제품 부문 조합원 대표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시작됐구나. 쪼개진 쇠사슬, 반도체 대 완제품. 성명서는 단 3줄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부문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지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부로 별도 행동에 들어갑니다. 발신인은 에이펙스테크 완제품 부문 조합원 대표 홍성태. 저는 그 3줄을 읽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려면 에이펙스테크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에이펙스테크는 크게 2개의 축으로 나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DS 부문, 그리고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DX 부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73%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27%가 완제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요구한 것은 순이익의 15% 일률 지급이었습니다. 이익의 73%를 만들어낸 반도체 부문이 일률 배분의 주요 수혜자가 되고 완제품 부문은 그 잔치에 들러리로 앉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은 그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가처분이 터지고 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드는 시점에 그 참음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홍성태라는 사람을 저는 그날 처음 알게 됐습니다. 46살, 기흥 캠퍼스 DX 부문 생산직 18년 차였습니다. 말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싣는 사람이었습니다. 홍성태가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18년 동안 라인에서 만든 게 뭡니까? 우리가 만든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팔리는 동안 반도체 쪽이 이익을 더 많이 냈다고 우리 몫이 그쪽 들러리가 됩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알기는 합니까?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말이 완제품 부문 조합원 6천 명의 감정을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함성은 사측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노조 안에 있는 반도체 부문과 그들을 대변하는 윤석호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1987년에 노동자들이 지킨 것 중 하나가 단결이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그 시대 노동운동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의 노조는 같은 회사 안에서 부문별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익 배분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맞는 주장이 하필 총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드는 시점에 터져서 노조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은 성명서를 낸 다음 날 법원에 노조 교섭 권한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현 집행부가 완제품 부문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노조 내부에서 노조를 상대로 또 다른 법적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소액주주 가처분, 내부에서는 자기 조합원들의 맞소송.
저는 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중 외통수. 그게 당시 노조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윤석호는 내부를 단속하려 했습니다. 완제품 부문 대표들을 따로 불러 면담했고 파업 지속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이 끝난 후 홍성태가 나와서 한 말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보고 지금은 함께 싸우자고 합니다. 파업이 끝나면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그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 말은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기흥 캠퍼스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홍성태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옆 화면에서는 윤석호가 긴급 입장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같은 노조, 같은 파업, 서로 다른 마이크. 1987년에 붉은 머리띠가 지킨 것은 단결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붉은 머리띠는 각자의 계산기를 들고 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엄기철을 마주쳤습니다. 기흥 캠퍼스에서 퇴근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작업복 위에 점퍼 하나를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기철이 걸음을 멈추고 가로등 아래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1987년에 크레인에 올라갔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현대 출신이냐 대우 출신이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공장에서 반도체냐 완제품이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래서 저 꼴이 싫다고 했어.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등이 가로등 불빛 아래 멀어지는 걸 보면서 뭔가 중요한 말을 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적었습니다. 단결은 이념이 아니라 감각이다. 1987년의 사람들은 그 감각을 몸으로 알았다. 2026년의 사람들은 그 감각을 잃었다. 그리고 노트를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이 완제품 부문의 교섭권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심리 개시를 결정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노조는 이제 2개의 가처분에 동시에 묶였습니다. 밖에서는 소액주주 박지수가 교섭 자체를 맡고 있었고 안에서는 자기 조합원들이 집행부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호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자문관 만나야겠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틀 전 단상 위에서 확성기를 잡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건 출구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구가 생기기 전에 더 큰 문이 하나 더 닫힐 참이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은 긴급조정권이었습니다. 긴급조정권, 헌법적 단두대의 등장. 파업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온 게 아니라 전화가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실이었습니다. 한자문관, 오전 9시까지 과천청사로 오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없다는 게 오히려 설명이었습니다. 과천청사 장관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기재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에이펙스테크 파업 지속 시나리오별 국가 경제 피해 추산 보고서, 기재부 작성, 대외비. 첫 페이지에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파업 일주일 지속 시 반도체 공급 차질로 국내 총생산 성장률 0.5%포인트 하락. 파업 2주일 지속 시 시냅스 AI 납품 차질 현실화, 위약금 8조 4천억 원 손실 가능성 발생. 파업 3주 지속 시 협력사 2만 3천 곳 중 4,200곳 이상 유동성 위기. 숫자들이 페이지를 넘길수록 커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오후 국무총리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십니다. 긴급 조정권입니까?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동 임박을 공식 선포하는 겁니다. 실제 발동은 담화 이후 노사 반응을 보고 결정합니다. 한자문관, 그 전에 사후조정 테이블을 열 수 있겠습니까? 긴급 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합니다.
공익사업 분쟁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발동되는 순간 30일간 모든 쟁의 행위가 즉시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입니다. 그런데 30일이 지나면 억눌렸던 것이 더 큰 압력으로 터져나옵니다. 밥솥 뚜껑을 손으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누르는 동안은 막을 수 있지만 손을 떼는 순간 더 세게 튀어오릅니다. 긴급 조정권 발동 전에 테이블을 열겠습니다. 16시간 주십시오. 내일 새벽 7시를 데드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16시간. 많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총리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에이펙스테크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몸 전체가 죽습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상황을 수습할 것입니다. 노사 양측은 즉각 교섭 테이블로 돌아오십시오. 마지막 문장에서 총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긴급 조정권 발동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그 4분 20초가 대한민국 노사 역사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담화가 나가고 30분이 지나자 각지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윤석호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노동을 탄압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강했지만 성명서를 낭독하는 속도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말이 빨라지는 건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제품 부문 홍성태는 별도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가 우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의 노조에서 2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그 두 성명을 나란히 배치해서 보도했습니다. 그 배치가 어떤 논평보다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시냅스 AI 본사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납품 차질 지속 시 계약 조항에 따라 위약금 청구 절차를 개시한다.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한 내부 검토를 이미 시작했으며 에이펙스테크의 입장을 사흘 안에 달라. 그 사흘이 제가 가진 16시간보다 더 촉박한 시기였습니다. 에이펙스테크 협력사 대표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 협력사 대표 32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를 볼모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 직원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50대, 60대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조만큼 조직화돼 있지도 않고 사측처럼 법무팀을 갖춘 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공장이 멈추면 직원들 월급을 못 준다는 사실 하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에이펙스테크 주가는 사흘 연속 하락한 끝에 장중 한때 역대 최저 근접치를 찍었습니다. 경제 매체들은 일제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실화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보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창원에서 구조조정으로 공장을 나온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마 아무 말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을 겁니다. 저는 저녁 8시에 윤석호를 만났습니다. 윤석호가 자리에 앉는데 이틀 전과 달리 점퍼가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소액주주 가처분이 교섭을 맡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완제품 부문이 집행부 권한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시냅스 AI가 사흘 안에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7시가 제 데드라인입니다. 뭘 원하는 겁니까? 테이블에 앉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풀겠습니다. 윤석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30초쯤 됐을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일률 지급 원칙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이블에서 하십시오. 그 짧은 대화로 사후조정회의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엄기철. 내가 가도 되겠나? 저는 그 5글자를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왜 가겠다는 건지, 가면 무슨 말을 할 건지를 저는 몇 초 안에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십시오. 내일 새벽 7시까지 16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샘 11시간, 노병의 일침.
고용노동부 주재 사후조정회의실은 과천청사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바깥이 낮은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게 의도된 설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 감각을 지우면 사람이 더 빨리 지칩니다. 지친 사람이 더 빨리 타협합니다. 오후 8시 정각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참석자는 모두 6명이었습니다. 저 한재경, 고용노동부 장관, 에이펙스테크 법무팀장 이덕재, 윤석호 의장, 윤석호 측 법률자문 변호사, 그리고 참관인 자격으로 박지수가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엄기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지도 몰랐습니다. 올지 안 올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윤석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정 요구안이었습니다. 핵심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순이익 15% 일률 지급 원칙의 단체 협약 명문화. 위원장님, 이 안은 현재 2개의 가처분에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법원이 교섭 자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협약문에 넣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먼저 취하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 변호사가 여기 있으니 지금 당장 취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취하 조건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명시입니다. 주주총회 요건이 들어가면 해마다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게 무슨 명문화입니까? 그게 절차입니다. 절차를 앞세워서 실질을 죽이는 겁니다. 두 사람의 말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잠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1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일 아침 긴급 조정권이 발동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끝내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사업부별 독자 인센티브 설계안을 제안했습니다. 반도체 부문과 완제품 부문의 인센티브를 각 부문 영업이익에 연동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전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하는 상생기금 5천억 원을 별도로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회의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윤석호는 부문별 연동 방식이 일률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덕재는 상생기금 5천억 원이 과도하다며 3천억 원을 역제안했습니다. 박지수는 두 안 모두에서 세부 조항을 놓고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막히는 구조였습니다. 새벽 1시. 남은 시간 6시간.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윤석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안으로는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파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덕재가 맞은편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박지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회의실이 해산 직전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노크도 없었습니다. 그냥 문이 열렸습니다. 엄기철이 들어왔습니다. 방진복 위에 점퍼 하나를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기흥 라인에서 바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없고 가방도 없었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6명이 일제히 엄기철을 봤습니다. 윤석호는 서 있다가 멈췄습니다. 엄기철은 방안을 한번 훑어보고 윤석호 맞은편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엄기철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35년 동안 라인에서 만들어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엄기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석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1987년에 크레인에 올라간 건 억대 성과급 잔치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밥은 먹고 살자고, 아들한테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부끄럽지 않게 살자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당신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윤석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저희가 요구하는 건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익을 우리가. 엄기철이 조용히 끊었습니다. 압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윤석호가 멈췄습니다. 엄기철이 계속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익인 거 압니다. 그 이익을 나눠 갖고 싶은 것도 압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닙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당신이 파업을 시작한 날
조합원들이 아스팔트에서 자는 동안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석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기철은 윤석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내가 1987년에 크레인 위에서 내려온 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노동이 뭔지 아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법학 석사 출신의 엘리트 노조 위원장이 손마디가 굵은 66살 노인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엄기철이 저를 봤습니다. 자문관 양반, 아까 말한 그 안 다시 읽어보십시오. 저는 사업부별 독자 인센티브 및 상생기금 안을 다시 꺼냈습니다. 엄기철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틀렸습니까, 윤 위원장? 윤석호가 서류를 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생기금을 4,500억으로 하겠습니다. 이덕재가 맞은편에서 말했습니다. 4,200억으로 하겠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주주총회 요건은 이익 배분 규모가 순이익의 5% 초과 시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이 안은 3% 수준이므로 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합니다. 가처분 취하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엄기철을 봤습니다. 엄기철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결정적인 것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이었습니다. 윤석호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사업부별 영업이익 연동 인센티브, 상생기금 4,200억 원 조성, 주주총회 요건 명시. 이후 조합원 전자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율 81%, 찬성 73.7%. 파업 유보가 확정됐습니다. 11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저와 엄기철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엄기철 옆에 서서 창문 없는 벽을 같이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기철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나는 오전 라인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66살의 노인이 새벽 7시에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법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인간이 해결하는 장면을 오늘 밤 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다음날 아침이 터졌습니다. 파타야의 칵테일과 황제 규약. 합의 타결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처음으로 6시간을 내리잤습니다. 닷새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눈을 뜬 아침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커피를 내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대검찰청 상황실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실이 이 시간에 전화한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자문관님, 지금 각 언론사에 제보 파일이 동시에 배포됐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윤석호 의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7명의 출입국 기록과 현지 체류 사진입니다. 어디입니까? 태국 파타야입니다. 파업 이틀째 날짜로 인천공항 출국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이미 속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단독. 에이펙스테크 노조 간부 7명, 파업 기간 중 태국 파타야 5성급 리조트 체류 확인.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자막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파업 이틀째, 윤석호를 포함한 핵심 간부 7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습니다. 파타야의 5성급 리조트에 나흘간 체류했습니다. 해변 선베드 위에 누운 윤석호가 칵테일 잔을 들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이 찍힌 날짜와 시각이 사진 파일에 박혀 있었습니다. 조합원 3만여 명이 평택 4차선 도로에서 찬 아스팔트를 밟고 서 있던 바로 그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1987년에 엄기철이 크레인에서 마지막으로 내려온 사람이었다면 2026년에 윤석호는 조합원들이 아스팔트에 있는 동안 파타야 선베드에 있었습니다. 그 간극이 어떤 말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파타야 사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 두 번째 제보가 터졌습니다. 에이펙스테크 공동투쟁본부 내부 규약 개정안이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신설 조항 2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의장 특별직책 수당월 400만 원 신설. 두 번째 조항은 투쟁본부 운영비 실비 정산 명목으로
월 250만 원 추가 지급. 이 개정안은 파업이 시작되기 이틀 전 야간에 소수 간부들만 참석한 임시회의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것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론은 이것을 황제규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오후 2시까지 집계된 탈퇴 신청 건수는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전체 조합원의 30% 가까이가 탈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노조가 하루 만에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윤석호는 오후 3시에 긴급 해명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점퍼가 많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헤어가 처음으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투쟁 전략 회의였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외부 환경에서 냉정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첫 문장이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줄에 있던 기자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냥 더 듣지 않겠다는 듯이 일어섰습니다. 윤석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 시각 엄기철이 어디 있는지가 생각났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배경에서 라인 소음이 들렸습니다. 기흥 캠퍼스였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파타야 사진이 나왔습니다. 윤 의장이 파업 기간에. 압니다. 보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안 봐도 압니다. 엄기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어젯밤 회의실에 온 겁니다. 알면서도 윤석호에게 그 말을 한 겁니다. 박지수한테도 문자가 왔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 세 글자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자본도 알고 법조계도 알고 어쩌면 세상이 다 알고 있었던 걸 조합원들만 몰랐던 겁니다. 그게 더 씁쓸했습니다. 저녁 무렵 공동투쟁본부 사무실 앞에 조합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확성기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의 무게가 사흘 동안 4차선 도로를 가득 채웠던 함성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념은 탐욕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 잠깐 생각하다가 그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언제나 이념의 언어로 포장돼 있다. 노트를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진짜 반전이 왔습니다. 그 반전은 노조 쪽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측에서 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베트남 고스트라인의 가동. 파타야 폭로가 터진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과천청사에서 사후 수습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파업 유보, 잠정합의 타결, 조합원 투표 결과. 서류상으로는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30분 에이펙스테크 이사회가 주주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 서한을 받아들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주주서한은 2개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랬습니다. 파업 기간 중 시냅스 AI와의 계약 물량 중 28조 원 규모 일부를 대만 지파운드리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한 이사회 승인 사항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28조 원. 에이펙스테크가 파업 기간 동안 협박에 굴복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장 큰 고객사의 물량을 경쟁사에 넘겨주는 결정을 조용히 승인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조가 파업 압박을 높이는 동안 사측은 그 압박을 무력화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베트남 타이응우엔 캠퍼스 무인 자동화 공정이 2021년부터 5년간 극비로 구축 완료됐으며 현재 자동화율 91%로 풀가동 중이다. 그리고 이 라인은 파업 사흘째 되던 날 새벽부터 정식 가동을 시작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파업 사흘째. 긴급 조정권 발동 임박이 선포되고 협력사 대표들이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코스피 에이펙스테크 주가가 역대 최저치를 향해 가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사람 없이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 매체들이 일제히 받아쳤습니다. 에이펙스테크 파업 기간 생산 차질 제로. 유령 공장이 실제로 존재했다. 사측 5년 전부터 무인화 준비. 파업은 처음부터 협박이 될 수 없었다.
기사들이 쏟아지는 속도가 파타야 폭로 때보다 빨랐습니다. 이번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경외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5년 동안 이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대한 복잡하고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측은 처음부터 이 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파업이 협박이 될 수 없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고 노조는 그것도 모른 채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긴급 조정권이니 사후 조정이니 하면서 저도 그 구조를 모른 채 16시간을 뛰었던 겁니다. 자본은 처음부터 다른 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기업이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고 생산 자동화를 준비하는 것은 경영의 영역입니다. 그걸 법으로 막을 수도 없고 막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옳다고 말하기엔 뭔가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윤석호는 이 발표가 나온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5년 동안 비밀리에 준비된 91% 자동화 라인 앞에서 자신들의 파업이 처음부터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고 있을 겁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는 구조에 협박을 걸었던 겁니다. 오후가 되면서 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에이펙스테크 법무팀이 공동투쟁본부 간부 7명 전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고 통보를 발송했습니다. 청구 예상액 18조 원. 동시에 법원에 개인 자산 가압류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법무팀이 움직이는 속도가 무서울 만큼 빨랐습니다. 5년 동안 무인 라인을 준비한 것처럼 법적 대응도 이미 준비돼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본은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노조가 움직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저녁 무렵 기자 한 명이 기흥 캠퍼스 앞에서 엄기철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베트남 무인 자동화 라인이 공개됐습니다. 91%가 기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기철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계는 기계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91%가 기계라면 나머지 1%는 사람이 합니다. 그 1%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자가 답하지 못했습니다. 엄기철이 계속했습니다. 라인에서 웨이퍼 표면 결함을 기계가 못 잡아낼 때 사람이 잡아냅니다. 새벽 4시 50분에 방진복을 입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잡아냅니다. 기계가 91%를 하는 동안 나머지 1%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91이 살아납니다. 그걸 알면 그런 질문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인터뷰가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분이 진짜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숙소에서 보면서 오랫동안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자본이 91%를 기계로 채운 세상에서 마지막 1%를 새벽 4시 50분에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91도 없습니다. 그 1%를 채우는 사람들이 이 나라 반도체를 실제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파워 플래카드도 법원 서류도 주주서한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엄기철이 골목 카메라 앞에서 한마디로 말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석호를 포함한 간부 7명이 에이펙스테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동시에 개인 자산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윤석호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와 개인 계좌가 그날 오전 가압류됐습니다. 18조 원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42살의 엘리트 법학도가 법으로 노동을 바꾸겠다고 나섰다가 법으로 끝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적을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타이응 우엔 공장의 무인 라인 영상이 경제뉴스에서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공장에서 웨이퍼가 컨베이어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화면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났습니다. 3만 6천 명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4차선 도로를 막고 있던 그 시각에 저 공장은 사람 없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본만 알고 있었습니다. 노조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정부도 몰랐습니다. 자본은 처음부터 사람 없이도 돌아갈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습니다. 단상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난 화단. 파업이 끝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5월이 가고 6월이 됐습니다. 평택 캠퍼스 앞 4차선 도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머리띠도 없고 확성기 소리도 없고 현수막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로였습니다.
저는 그 도로 옆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정문 앞에 인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파업 단상을 철거하는 중이었습니다. 단상은 합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3주 동안 비를 맞아서 군데군데 뒤틀려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망치로 해체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서 그랬을 겁니다. 단상이 완전히 철거되는데 1시간 남짓이 걸렸습니다. 인부들이 합판 조각들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경팀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흙을 부리고 작은 나무를 심고 꽃을 놨습니다. 단상이 있던 자리에 화단이 생겼습니다. 빠른 작업이었습니다. 세상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언제나 이렇게 빠르다는 걸 저는 그날 다시 실감했습니다. 화단 앞에 서서 한참 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섰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엄기철이었습니다. 오전 라인이 끝나고 나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방진복 자국이 아직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화단을 봤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기철이 화단을 보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꽃이 피는 건 좋은데. 말을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씁쓸하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씁쓸하다는 말이 정확했습니다.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 말에 덧붙일 것도 반박할 것도 없었습니다. 윤석호와 간부 7명은 모두 해고됐습니다. 18조 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개인 자산 가압류가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온전히 윤석호 혼자만의 잘못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윤석호는 이념이 탐욕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스스로 멈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의 값을 지금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 통쾌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완제품 부문 홍성태는 별도 교섭을 통해 부문별 인센티브 세부 기준을 추가로 협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은 잡혔습니다. 박지수가 이끄는 소액주주 행동연대는 가처분을 취하한 이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법 제382조 2.3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법원에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32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판례의 씨앗으로 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박지수다운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테크 주가는 그날 오전 장 시작과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파업 종료 이후 3주간 꾸준히 반등하더니 그날 오전 11시 30분에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총 800조 원 돌파. 대한민국 코스피 역사상 단일 종목 최초였습니다. 속보가 제 휴대폰에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하고 엄기철에게 내밀었습니다. 엄기철이 화면을 봤습니다.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다시 화단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800조라는 숫자가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 숫자가 누구 덕분에 가능했는지도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화단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3주 전 이 자리에는 단상이 있었습니다. 그 단상 위에서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익이라고 우리가 나눠야 한다고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단상 위에 없었습니다. 단상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기흥 캠퍼스 지하 2층 클린룸에 있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에 방진복을 입고 웨이퍼 표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이크를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든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라인에 있었습니다. 거대해진 이익 집단들이 이념을 팔아 싸우는 동안 자본은 냉정하게 사람을 지워나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91%를 기계로 채우고 나머지를 채울 사람마저 협박도구로 쓰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끝내 지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잡아내지 못하는 마지막 1%의 결함을 새벽 불빛 아래 현미경으로 잡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운 결함 하나가 800조의 시총을 지탱하는 마지막 받침이었습니다.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속보에 뜨지 않으니까요. 그냥 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엄기철이 몸을 돌렸습니다. 나는 내일도 라인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기철이 걸었습니다. 기흥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66살의 노인이 800조짜리 회사의 심장을 지키러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방향으로.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저는 화단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작은 꽃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꽃들이었습니다. 단상이 있던 자리에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 사건의 마지막 장면으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꽃들이요. 이 나라 반도체를 실제로 지킨 사람들도 그 꽃들처럼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800조가 그 이름을 대신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화단을 뒤로 하고 걸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결론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은 단상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50분에 방진복 안에 있었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휴대폰을 집어넣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도로 위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양쪽으로 반도체 공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건물들 지하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1%를 채우고 있을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온 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학자로 살아온 30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봤습니다. 노사 분쟁도 받고 기업 분쟁도 받고 헌법 소송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법이 해결한 것보다 법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더 많이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1987년에 엄기철은 크레인 위에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고요. 그 네 글자가 대한민국 노동법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39년이 지나 그 뿌리에서 자란 나무가 2026년에 파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봤습니다. 파타야의 칵테일이었습니다. 황제 규약이었습니다. 이념이 탐욕으로 변질되는데 39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1987년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투쟁은 정당했습니다. 그 투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정당한 시작이 반드시 정당한 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념은 살아있을 때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리고 썩은 이념은 이념의 언어를 빌려서 탐욕을 포장합니다. 그게 이 사건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자본의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 타이응우엔 공장의 91% 무인 라인. 5년 동안 극비로 준비한 그 라인이 파업 사흘째에 가동됐습니다. 자본은 언제나 사람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사람을 지울 준비를 하면서 사람이 필요한 척 교섭 테이블에 앉습니다. 저는 그 냉혹함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자본의 본질이니까요. 다만 그 냉혹함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1%가 기계로 채워지는 세상에서 나머지 1%를 채우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요. 엄기철은 지금도 기흥라인에 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50분에 출근할 겁니다. 방진복을 입고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기계가 잡아내지 못한 결함을 손으로 잡아낼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속보에 이름이 뜨지 않아도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진짜 심장입니다. 800조짜리 기업의 마지막 받침은 법원 서류도 아니고 주주서한도 아니고 파업 단상도 아닙니다. 새벽 불빛 아래 방진복을 입은 사람의 눈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법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념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법조항도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라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이 이 사건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창원 출신 노동자 아들이 30년 법학자로 살면서 법 밖에서 배운 가장 큰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은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새벽 4시 50분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걸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